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에 대해서는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을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거나 할 때 아마 여러분 잠깐 혼란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 소설 제목에 보면 소설 원본에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난쟁이라는 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죠. 원래 난쟁이라고 써야 하는데 이 소설을 쓰던 당시에는 난쟁이가 표준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소설 제목도 지금 현재까지도 난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의 경우에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작품의 제목을 표준어 어법에 맞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작가인 조세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기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주로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작가는 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기법으로 작품을 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조세희 작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그림자를 밝혀온 소설가 조세희. 조세희는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는 어머니와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하기 직전에 썼던 단편소설 돛대 없는 장선이 1965년 경향신문의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후 조세희는 어머니의 죽음과 경제적 궁핍 등의 시련을 겪으며 오랜 시간 공백기를 보낸다. 이후 1970년 어느 출판사의 편집사원으로 일하던 조세희는 과중한 업무에도 시간을 쪼개어 소설을 쓰면서 다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드디어 오랜 공백기를 깨고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공백기를 깨고 1975년 문학사상에 발표한 작품 칼날은 이른바 난쟁이 연작의 첫 작품이었다. 이후 그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여에 걸쳐 난쟁이 연작으로 매년 작품을 발표하고 총 12편의 작품을 묶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집을 출간하여 문학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함께 이룬 문제작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난쟁이를 등장시켜 형상화한 한국 문학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난쟁이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연작 소설이다. 판잣집 강제 철거, 노조활동 탄압 등 왜곡된 산업화 이면에 폭력성에 힘들어하는 난쟁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세희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등장한 난쟁이와 같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 속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200쇄 출간의 기록을 세웠다. 작가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숨쉬는 현장에 참석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문학을 통해 시대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교과서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의 대본이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197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장소는 아닌데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허구적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공간적 배경이 낙원구 행복동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반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도 소설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자, 줄거리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원작, 박진숙 극본. 남자는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탓에 김불이라는 이름이 아닌 난장이로 불린다. 수도 배관공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많은 이들은 그를 조롱의 대상쯤으로 여긴다. 그래도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큰아들 영수, 작은아들 영호, 막내딸 영희가 있어 버틸 수 있다. 엄마에게도 남편과 아이들이 전부이다. 가족을 위해 온갖 허드렛 일도 마다치 않는다. 영수는 열심히 공부하던 모범생이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한다. 영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낸다. 돈이 없는 현실에 불만을 느끼며 단번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을까 하고 매일같이 궁리한다. 영희도 영수와 같은 공장에 다닌다. 시끄러운 기계음 속에서 졸음 깨는 약까지 먹으며 일하지만 월급은 밀린 지 오래다. 난장이네가 사는 곳은 무허가 판자촌인 행복동이다. 이곳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가족은 모두 행복했다. 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무자비하게 철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권이 있더라도 이사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이 틈을 노린 투기업자 김 사장은 헐값에 입주권을 사들이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난장이 내에도 철거 계고장이 날아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들도 김 사장에게 입주권을 판다. 돈을 벌고 싶었던 영호는 김 사장 밑에 들어가고 김 사장은 영호에게 입주권을 돌려줄 테니 본인의 집을 직접 철거하라고 말한다. 영호는 결국 망치질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내 영호는 자신이 김 사장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는다. 영수는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을 목격한다. 영희는 입주권을 돌려받기 위해 김 사장네로 찾아가는데 동생이 걱정되어 영수와 영호도 김 사장에게 간다. 세상의 분노를 느낀 형제는 김 사장을 해하려다 기회를 놓치고 김 사장은 본인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이고야 만다. 영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다.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힘껏 공을 던진다. 영희는 입주권을 찾게 되어 행복한 듯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웃음 끝에는 슬픔이 묻어난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밤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
조장이라는 사람이 졸고 있는 여공들의 팔을 이렇게 오핀으로 막 찌른다든가, 밤샘 근무가 힘들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산업화가 우선시되는 시대구나, 그리고 공장 노동자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소설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주인공이 살고 있는 판자촌이 결국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 개발을 이유로 물론 무허가였지만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쫓겨나는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 계층이 살던 곳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곳은 허가받지 못한 공간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 역시 우리 사회가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 사회적인 배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개발 붐이 일던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그 터전을 잃은 철거민의 절망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런 걸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개발 광풍이 불었던 1970년, 80년대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그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살 곳이 없는 그런 철거민이 양산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던 김부리라는 주인공은 서커스 무대에서 나팔을 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든 김부리 씨는 떠돌이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염전에서 일하는 그 자신의 아내는 그를 잘 맞이합니다. 염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굉장히 노동량이 많은 곳이죠. 이런 설정을 통해서 그의 아내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자녀와 반갑게 재회도 하고 염전 근처에서 허름하게 정말 지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은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김부리 씨는 그 자신의 아내 몰래 나이트클럽에서 일자리를 얻게도 되는데요. 큰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본 영수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도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쇳물 녹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영수가 일을 하는 장면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극한 직업과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그 노동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1970년대에는 그 노동 조건이 더욱더 열악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특히 많이 소설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가난을 견디면서 그럭저럭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게 됩니다. 염전이 폐쇄되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하지만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이라는 건 있지만 입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돈이 아예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파트 입주권을 팔고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골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라도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막내 딸인 영희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집을 구해보고자 집을 나와서 그 우철의 비서이면서 동시에 정부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갈 곳 없는 가족이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집이 철거되는 장면은 개발붐의 희생양이 된 철거민의 비극적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도시 비민의 절망적인 상황, 그걸로 인한 가족의 해체, 이런 묵직한 사회의식을 뿜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원래 이 소설을 본 친구들은 드라마 대본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잘 이해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문학 작품은 어떤 매체로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미적 특성이나 독자의 감상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매체가 많은 다매체 시대에는 구현된 매체 특성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읽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 활동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입니다. 교과서 작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시면 됩니다. 소설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드라마 대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대본을 읽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둔 활동지를 다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